안녕하세요. 아, 2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굉장히 길게 진행돼 가실 거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을 건데, 이번 시간은 이제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해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을 만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 했을 때, 이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러니까 인종의 어떠한 특성인데, 그 특성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 내부에 있는 어떠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과 더불어서 타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모두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체성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고 그것이 동일성을 가지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느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성격이라는 것은 가족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 배타성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족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 배타성의 특징을 가진다 그랬을 때 결국 집단주의라는 것은 가족주의에 뿌리를 둔 것으로 우리라는 어떤 인식에서 형성된 공동체성이라는 것이 집단 외부인 타민족과 타국인에 대한 배타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주의, 집단주의, 배타성은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집단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집단주의라는 것은 가족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왜?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단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와 자기 이를테면 아내 혹은 자기 자식들 이렇게 됐을 때 그게 하나의 가족이라는 단위로 묶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인 가족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집단주의. 그래서 우리라는 말, 우리 한국인들에게 저도 지금 무의식적으로 자꾸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보편화되고 일상적인 단어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는 채로도 그냥 사용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런 말들을 그냥 해버리고 야 우리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밥을 먹지? 이런 식으로 무의식적인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라는 범주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죠. 한국 안에서의 우리라는 범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와 너 그러니까 나와 또 다른 타인인 한 명의 대상만 있을 때부터 우리가 출발하죠. 그래서 나와 너 둘부터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라는 범주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그 우리의 범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본다면 이런 거죠. 세계인들을 우리라고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인간, 우리 인간 이런 어휘로. 그러니까 그 범주의 확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해질 수도 있고 최소 단위인 나부터 출발을 하고 있죠. 최소 단위인 나부터 출발을 하지만 나 혼자만은 우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타 대상인 누군가가 만들어지고 그 대상과 함께 묶이면서부터 우리라는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공동체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우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때문에 그 묶여있는 집단 이외의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야, 넌 우리 집단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는 이러한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는 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그냥 우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걸 굉장히 자주 쓰면서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벌써 또 저도 우리라는 말을 써버리는데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이라는 것이 집단주의와 가족주의, 그 다음에 권위주의, 배타성을 가진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사회문화적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권력 거리에 있어서 대체로 평등보다는 불평등에 가깝다는 겁니다. 총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한국인들은 권력 거리에 있어서 대체로 평등보다는 불평등에 가깝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등보다 불평등에 가깝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인지하는 어떠한 평등과 불평등의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권력거리라는 것이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권력거리라는 것은 그 권력거리가 큰 사회와 작은 사회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거리가 큰 사회는 아무래도 불평등 쪽에 가깝게 되는 거고요.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는 평등 사회에 가깝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그 영역별의 어떠한 권력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먼저 가족 간에 있어서의 관계에 있어서 권력 거리가 큰 사회와 작은 사회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 거리가 큰 사회라는 것은 부모에 대한 복종과 효, 연장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권력 거리에 있어서 대체로 평등보다는 불평등에 가까운 게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이다라고 본다면,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인들은 부모에 대한 복종과 효를 중시하면서 연장자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라는 것은 아이들을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아서 성장한 아이들이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아서 성장한 후에 동등한 부자관계를 형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도 타인의 지위에 구애받지 않는 사회가 바로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거리가 한국은 비교적 큰 사회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권력거리가 큰 사회는 교사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교사의 권위는 불가침적이고 교육 과정과 운영에 있어서도 혹은 대화의 주도권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교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특성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동양 문화권, 특히 이제 동북아 문화권,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 이런 쪽이 권력거리가 아무래도 좀 큰 사회에 해당되겠고,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는 아무래도 서양 예,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혹은 미주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라는 것은 교사는 학생들을 동등한 존재로 대하고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학생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교사라는 것은 물론 이제 지금 이것은 그 권력 거리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교사의 권위라는 것이 과거에는 어떤 불가침적이고 모든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평등해졌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전교조로 대표되는 어떤 교육계 안에서의 혁신, 개혁을 이끌려고 하는 세력들이 교육의 평등화를 많이 실현을 했죠. 한국 사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사회문화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불평등에 가까운 권력 거리가 큰 사회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 직장에서의 관계라는 것도 어떤 위계 질서가 강하고 직위를 내세우고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중시한다. 그래서 앞서 이제 어떤 그 사회적으로 권위주의가 앞서 있다 그랬잖아요. 한국 사회라는 것이. 역시 아직까지 그런 측면들이 많이 남아 있지요. 그래서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하지요. 그 다음에 직위를 내세우고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런 사회 문화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동양 문화권 자체가 유학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지위 체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한 역사성을 가지다 보니까 그 역사성 아래에서 어떤 복종 관계라는 것이 만들어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라는 것은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가 동등하고 위계 체계는 역할에서의 불평등함을 나타내는 정도로만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떤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사제 간의 관계라든지 혹은 직장에서의 관계에 권력거리가 큰 사회와 작은 사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나누어 봤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현재 어떤 권력거리가 큰 사회라는 것이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를 지향해 가야 되죠. 그쪽으로 나아가게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권력거리가 큰 사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권력거리가 작은 사회의 어떤 정체성으로 많이 이향되고 있다는 거죠. 건너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현재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또한 권력과 명예, 부와 관련된 감투를 지향하는 성격이 강하고 남성 위주의 사회 문화 현상을 보이면서 신분에 따른 위계와 질서를 중시하는 상하 서열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어, 아시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 감투 지향성이라든지 남성 위주의 사회 문화 현상이라든지 신분과 위계 질서에 따른 상하 서열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죠 아직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여러분 이제 외국인들이 지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은 아 이것이 왜 이러지 한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역사성 안에서의 한국인들의 정체성이 그러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권력거리에 있어서 어떤 평등보다는 불평등에 가까운 권력거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면 두 번째로 이제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 우리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인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집단주의, 집단주의. 그렇기 때문에 가족주의라는 것은 결국 한국인의 어떤 집단의식의 원형으로 존재하면서 가족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족으로 끝나는 한국인의 어떤 일생의 특징을 말해준다는 거죠. 그 가족애 있죠. 가족애. 가족애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인들은.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가족애가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 시작해가지고 가족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으로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태생,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주변을 둘러싼 할머니, 할아버지의 친척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이 되고요. 그게 가족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장례를 치를 때도 역시 뭡니까? 그 가족끼리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국인의 어떠한 특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우리주의라는 거죠. 우리주의. 그래서
이 우리주의라는 것은 우리끼리 우리 이런 말들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의식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이나 외부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단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우리 집단 안으로 들어오면 너는 용인되고 인정되고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조화로움을 추구하게 되지만 우리 집단 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게 한국인들의 어떤 특성이다. 정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로 대표되는 집단 내의 사람들 간의 조화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집단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집단 안에서는 조화를 중시한다는 거죠. 조화를 중시한다는 것은 개인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 우리라는 집단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가 모두 다 평등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라는 집단 안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조화를 중시하는 그거 안에서 체면을 통해서 행위를 규제해 버린다는 겁니다. 야, 그것은 너 맞아?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네 체면 체면 칠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이제 교수라는 직위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 그 교수 직위에 맞는 체면 칠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교수라는 직위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네 체면을 구기는 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돼. 라는 것이 압제로서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체면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통제를 막 합니다. 왜? 개성이라든지 개인이라는 게 튀어나오면 안 되죠. 왜? 우리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조화를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라는 것이 나옵니다. 눈치. 그 눈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이 그 사원들을 데리고 회식 자리를 갑니다. 회식 자리를 가가지고 자, 이를테면 중국 음식점을 갔다고 칩시다. 중국 음식점에 가가지고 모든 음식 다 시켜! 라고 사장님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나는 짜장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짜장면이라는 게 중국 음식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시키라는 사장님의 말이 있었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뭘 보기 시작합니까? 눈치라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사장님이 짜장면을 시켰는데 내가 이를테면 짜장면보다 더 비싼 음식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없죠. 그것이 바로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조화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장이 자기가 짜장면을 시켰다는 것은 짜장면에서 가까운 음식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음식들만을 시키라는 거죠. 그럼 뭐 짬뽕 정도가 되겠죠. 짜장면 짬뽕 정도는 동일한 음식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짜장면 짬뽕 정도는 괜찮지만 갑자기 거기에 뭐 깐풍기라든지 탕수육과 같은 요리를 갖다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식사로서 이를테면 짜장면 짬뽕 정도까지는 용인을 해주겠지만 그 이상인 요리부 비싼 음식은 시키지 마. 이게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사장의 말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눈치를 통해서 간파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 사회를 규정짓는 또 다른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눈치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작동하는 그러니까 우리라는 집단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작동하는 한 어떤 면으로 보면 규제와 압제죠. 그거 역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나는 이 집단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집단의 어떤 우두머리가 하는 어떤 행위를 보고 그 우두머리의 행위에 혹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의 어떤 의도를 간파해가지고 그 의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래야지만 조화가 추구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집단 내에서의 조화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정응이라는 것을 통해 그 정이 지속돼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 하면 정이라는 정의 문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정의 문화라는 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라는 것이 커다랗게 구성원으로서 존재해야지만 그 안에서 정의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떤 정을 이렇게 베풀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그러면 그것은 그 외국인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한국 이런 거죠. 그 정을 베푸는 과정을 한번 보면 우리 한국인이라는 그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를테면 한국 음식을 시켰어요. 한국 음식을 시켰으면 그 한국 음식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면으로 본다면 우리라는 집단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라는 집단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뭘 베푼다? 정을 베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 우리라는 집단 안에 들어온 인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인들 처음에 보면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되게 대면대면하고 모른 척 해버리고 정이라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배타성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거든요.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굉장히 한국인이 잘해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거는 뭐냐면 그 한국인들이 이제 우리라는 범주 안에 그 사람을 소속시킨 겁니다. 아, 너는 우리라는 범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외대 대학원에 외국어 번역 전공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우리로 포섭이 되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로.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라는 단어로 포섭된 이들에게는 정을 베풀면서 조화롭게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집단주의입니다. 한국에서의 집단주의죠. 우리와 정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우리 안으로 포섭이 되면 그때부터 정을 굉장히 많이 베풀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막 해줍니다. 정으로. 그게 이제 한국인의 어떤 정서적 측면에서의 정의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한국인들의 정체성.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게 불확실하거나 낯선 것에 대해서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이게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낯선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좀 피하고요. 융통성이 좀 부족하죠. 그 다음에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집단 내부의 결속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영어로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어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영어로 뭔가를 물어보면 한국인들은 굉장히 영어에 그 드리는 시간이 많거든요. 한국인들이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막 영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말을 걸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낯설어하죠. 그러니까 말을 걸으면 피하고 먼저 봅니다. 피하고 봐요. 그러면 그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싫고 내가 자기가 나 싫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 불확실하거나 낯선 것을 피한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도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지곧대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고지곧대로 믿느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를 제대로 간파해라는 거죠. 근데 그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융통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국인들의 하나의 특성이다. 정체성의 한 특성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인들은 혈연, 지연, 학연을 굉장히 많이 따지죠. 혈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혈연이죠. 피혈입니다. 피혈.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죠. 가족.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니까 혈연, 지연.
지연이라는 것은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 혹은 내가 자란 곳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전라남도 여수라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은 지연이라는 것은 전라남도 여수 출신 이런 겁니다. 너는 어디 지역 출신이니? 난 전남 여수 출신이야. 그러면 너 여수였어? 혹은 전라도였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학연 어느 학교 나왔냐는 걸 굉장히 중시하죠. 너 고등학교 어디야? 너 초등학교 어디야? 너 중학교 어디야? 그다음 대학교 어디야? 대학원 어디야? 다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에 조금이라도 끈이 이렇게 닿으면 그 순간부터 한국인들은 그걸 우리라는 단어로 포섭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뭡니까? 한국외대 대학원으로 학연이 맺어져 있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라는 단어로 포섭시켜 가지고 우리 학생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학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한국외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우리 학생 한국외대 대학원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내부 결속을 굉장히 강화시키려고 하는 특성을 가진다. 더불어서 가정에서의 어떤 선악의 구분이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효라든지 조상 숭배라든지 친족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혹은 명절 때 되면은 꼭 집을 찾아가죠. 명절 때 되면.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이 되게 되면 꼭 귀향,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우리라는 집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친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들과 그 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막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라는 거죠. 더불어서 자살률, 알코올 중독률, 사고 사율이 높다는 거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 행복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행복해? 라고 물어보면 아니 나는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 라고 대부분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행복도가 낮은 것은 일정 부분은 앞에 제가 그 체면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인과의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니 따위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너 따위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나쁜 것인데 그러한 그 체면 치레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민족을 개돼지로 생각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의식들이 작용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 우리 한국 헬조선이란 말이 있었죠. 헬조선. 헬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조선. 옛날 조선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것은 어떤 지옥과 같은 조선시대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시절에 나왔던 그런 어휘들인데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만큼 한국이라는 것이 나라가 살 곳이 못 되고 탈출하고 싶은 곳이다. 라는 인식이 그때 막 이렇게 만연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시절도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해조선이란 말을 안 하죠. 거의. 지금은.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화합과 평화를 사랑하고 착하고 진실하며 강하고 용감하다. 이 화합과 평화를 사랑하고 착하고 진실하며 강하고 용감하다는 것은 어떤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서 우러나오는 심성이라는 겁니다. 심성.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 그러다 보니까 이 왜 이런 심성이 나왔느냐라고 보면 하늘과 땅, 인간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인간이 하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인간의 화합, 더불어서 평화, 그 다음에 자연과의 화합과 평화를 굉장히 추구한다는 거죠. 앞서 제가 조화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화롭게 사는 것. 우리 집단 안에 포섭돼 버리면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라는 범주를 최소는 뭡니까? 나와 상대방이라는 두 명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범위를 굉장히 넓게 확장시킬 수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범위를 지구라는 단어로 확장시켜버리면 모든 대상이 화합과 평화의 추구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특성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의 어떤 5가지 훈계, 고조선이라는 게 최초의 어떠한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5가지 훈계를 하게 되거든요. 성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근면, 부지런해라는 거죠. 그 다음 효를 다하라.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정의로워야 한다. 그 다음에 화합을 해야 한다. 이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한국인들은 그렇게 그 실생활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세력의 수많은 외침에도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강인함 역시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겪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지요. 이겨내고 극복해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이. 그런 거죠. 자,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한국인들에 대한 이해는 좀 가시나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집단주의, 우리,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해냈는데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한국인들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 우리라는 문화 안에 모든 게 다 포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문화마저도 같이 우리끼리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찬이란 걸 놔두고 같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긴 시간 이야기를 오늘 간단히 끝낸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 넘어버렸네요.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상으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